아이의 운명이 뒤바뀌었다고? 그럼 내 딸이 따로 있다는 거야? 너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고학적인 증거다. 거짓말이야. 내가 아빠 딸인데. 등 뒤쪽에 별 모양점이 있지? 내가 네 애비다. 미안하다 지수야. 너무 늦어 와서. 아빠 진짜 아빠예요? 어느 날 아내의 화장대와 옷장을 정리하던 진석은 오동나무 상자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아내가 숨겨온 첫사랑과 출산의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육중한 침묵이 거실을 메웠다. 딸이 남기고 간 값비싼 향수 냄새가 눅눅한 집안 공기와 어색하게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박진석은 한참 동안이나 소리가 사라진 문 쪽을 응시했다. 이 집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얼마라?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는 기계처럼 느릿하게 몸을 돌려 거실 소파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이 희미하게 삐걱거렸다. 몸을 누이자 가죽이 타해져 속살이 드러난 소파가 푹 꺼지며 그의 마른 몸을 삼키듯 감쌌다. 손끝으로 더듬은 소파의 오른쪽은 유독 더 깊게 파일대로 파여 있었다. 아내 서은이의 자리였다. 당신이 앉던 자리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것 같은데. 눈을 감자 아내의 웃음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리는 듯했다. 십수년 전 월급을 털어 이 소파를 처음 집에 들인 날이었다. 그때의 거실은 지금보다 훨씬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었다. 아이고 여보, 무슨 소파가 이렇게 커요. 우리 집이 운동장인 줄 알아. 좁아 터졌는데 이걸 어디다 둬. 말마, 당신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여기서 다리 쭉 뻗고 텔레비전 보자고. 이리 와서 앉아봐. 푹신하니 좋구먼.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나 저쪽으로 바짝 붙어 앉아요. 소파 한쪽만 다 꺼지겠네. 잔소리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스한 온기가 그의 심장을 데웠다. 그 온기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기억의 파편일 뿐이었다. 진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다시 마주한 현실은 적막했다. 은희야, 당신도 내가 이 집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의 세월이 전부 녹아있는 이 집을. 그의 시선이 거실 구석구석을 훑었다. 아이 키만 한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벽지, 민서가 어릴 적 뛰다 넘어져 금이 간 거실장 모서리, 당신이 아끼던 난초 화분 누워있던 창가의 빈자리까지. 아빠, 이건 그냥 낡은 집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요. 가장 가치가 높을 때 처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언제까지 추억 타령만 하실 거예요? 부동산이라. 내 딸은 언제부터 집을 부동산이라고 불렀을까? 똑똑한 의사 사위를 보더니만 사람 마음도 숫자로 계산하게 된 건가?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뻐근한 무릎을 짚고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아내가 쓰던 동백기름 냄새, 그리고 종약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이 냄새도 이제 곧 사라지고 말겠지. 그는 홀린 듯 아내의 자개장이 박힌 낡은 화장대 앞에 섰다. 맨 위 서랍을 열자 가지런히 개어진 손수건과 실핀 몇 개가 보였다. 손수건을 꺼내려던 그의 손끝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다. 이게 여기 있었나? 대체 언제부터? 그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상자였다. 손바닥만 한 상자에는 노쇠로 된 작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녹이 슬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당신 여기다 뭘 그리 꽁꽁 숨겨둔 거야?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아내의 장례 후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호기심이자 어쩌면 가느다란 희망 같은 것이었다. 열쇠는 어디에 뒀을까? 분명 어디 뒀을 텐데. 그의 질문은 텅 빈 방 안을 맴돌다 흩어졌다. 굳게 닫힌 오동나무 상자는
마치 먼저 떠난 아내가 남편에게 던지는 마지막 수수께끼처럼 보였다. 아내의 보석한 바닥에서 나온 열쇠는 손바닥 안에서 조약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진 머리 부분과 달리 톱니 부분엔 푸른 녹이 얇게 슬어 있었다. 코를 대자 희미하게 쇠 비린내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여보, 이 작은 쇠 조각 하나에 대체 뭘 숨겨둔 거야? 당신의 시간이니? 아니면 갑자기 변해버린 우리 딸아이의 비밀이니?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먼지 쌓인 옷장 앞으로 비틀거리듯 다가갔다. 결혼할 때 장모님이 무리해서 사주셨던 작의 옷장 이지는 빛바랜 나전 위로 세월의 흔적만이 자욱했다. 삐걱 하고 관절이 어긋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옷장 문이 열렸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묵직하고 캐캐 묵은 종약 냄새가 확 하고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붉은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이 웅크리고 있었다. 드디어 찾았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 옆에 달린 작은 자물쇠 구멍에 그는 숨을 참고 열쇠를 밀어 넣었다. 찰칵, 마치 제 짝을 몇십 년 만에 만난 듯 경쾌하면서도 무거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열린다. 당신의 시간이 드디어. 낡은 가죽 표지는 손끝에 바스러질 듯 건조했고 첫 장을 넘기자 희미하게 아내의 채취 같기도 한 달콤한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위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내의 글씨가 빼곡했다. 11월 14일 맑음, 오늘 그이가 내게 작은 브로치를 선물했다. 시장 좌판에서 산 투박한 나비 모양이지만 내게는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난다. 내 낡은 스웨터에 달아주며 웃던 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바보같이. 나비 브로치. 기억난다. 첫 월급날 보수 정류장 앞에서 할머니가 팔던 5,000원짜리. 그런 시시한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는 무심코 자신의 낡은 스웨터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이미 떠나버린 아내의 온기가 희미하게 스며있는 듯한 착각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함께 유원지에 가서 솜사탕을 먹었던 날, 자전거를 가르쳐주다 무릎이 까졌던 날의 행복한 기록들. 그래, 이때는 우리 참 행복했지. 유나가 저렇게 밝게 웃던 아이였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걸까? 책장은 빠르게 넘어갔다. 서툰 글씨로 쓰인 행복의 페이지들이 점차 희미한 눈물 자국과 짧은 문장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어느 한 페이지에서 얼어붙은 듯 숨을 멈췄다. 날짜는 10년 전에 어느 비 오는 봄날이었다. 3월 20일 비. 오늘 길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보았다. 10년 만인데도 내 심장이 먼저 알아보았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잉크가 살짝 번진 그 문장 아래 아내의 글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첫사랑 유나 아빠에겐 평생 비밀이어야 할 그 이름. 비밀. 당신 내게 비밀이 있었다고? 심장이 쿵 하고 아득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내의 일기장은 더 이상 빛바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그녀의 삶을 열어보이는 잔인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다. 아내의 일기장 마지막 문장이 심장을 얼음송곳처럼 파고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한겨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거칠어진 숨을 골랐다. 산부인과에서 내가 저지른 짓,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서재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로 향했다. 상자를 열자 캐캐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우리의 시간이 쏟아져 나왔다. 아닐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리 없어. 이건 분명
그냥 산후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쓴 넋두리일 뿐이야. 그래, 그거 말고는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을 뻗어 가장 위에 놓인 앨범을 꺼내 들었다. 우리 공주님 민서의 성장 앨범, 아내가 직접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표지였다. 오래된 앨범의 비닐 커버가 버스럭 소리를 내며 넘어갔다. 첫 장, 갓 태어난 민서의 사진 옆에 붙여둔 병원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다. 이 사진, 당신 분명 웃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눈은 전혀 웃고 있지가 않잖아. 마치 억지로 웃는 사람처럼. 그 순간 잊고 있던 그날의 병원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분유의 달콤한 향이 뒤섞였던 그 낯선 공간의 공기가. 기억의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 나는 그저 출산으로 지친 기색이라 생각했다. 여보, 우리 민서 예쁘지?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 당신 닮아서 눈이 어쩜 이렇게 크고 예쁠까?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나는 그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목소리엔 기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다.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쥔 사람처럼 이태로운 떨림이. 나는 거칠게 앨범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때 앨범 뒷표지 안쪽에 무언가 도톰하게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벌리자 누렇게 변색된 작은 편지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뭐지? 이런 게 있었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작고 동그랗게 말린 플라스틱 조각 2개였다. 신생아의 손목에 채우는 인식표 팔찌. 민서 팔찌. 그리고 이건 누구 거지? 하나는 익숙한 분홍색, 다른 하나는 낯선 파란색이었다. 먼저 분홍색 팔찌를 들어 스탠드 불빛에 비춰보았다. 잉크는 희미했지만 글씨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 산모 이수진, 아기 김인서. 익숙한 아내와 딸의 이름이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파란색 팔찌를 집어들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낡고 바랜 플라스틱.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애썼다. 산모, 박영희, 아기, 박지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사내 아이의 이름. 대체 왜 아들의 팔찌가 내 딸의 앨범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 왜 아내는 이것을 10년이 넘게 비밀처럼 간직해왔을까?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그날 산부인과에서 내가 저지른 짓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고요한 방 안에는 시계초침 소리와 함께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아내의 일기장 마지막 문장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아이의 운명이 뒤바뀌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한동안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밤 공기가 살갗에 소름처럼 돋았다. 운명이 뒤바뀌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먼지 쌓인 책장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앨범이 있었다. 묵직한 가죽 앨범을 꺼내 드는데 손끝에 서늘한 한기가 전해져 왔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그래, 처음부터 모든 건 그날 시작됐을 테니까. 앨범의 첫 장을 넘기자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10년 전의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다. 갓 태어난 딸아이의 쭈글쭈글한 얼굴. 나는 그때의 감격을 기억한다. 하지만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어딘가 달랐다. 기쁨보다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힌 낯선 여인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당신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지? 난 왜 이걸 이제야 알아차린 걸까?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의문은 커져만 갔다. 유독 잔병치레가 잦았던 딸의 돌 무렵 사진들, 열에 들떠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의 눈빛에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처절한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그때 무언가 손가락에 걸렸다. 사진들 사이에 껴있던 자그마한 종이 조각. 조심스럽게 꺼내자
빛바랜 신생아 확인증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다. 우리 딸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건 누구거지? 김은영. 생년월일은 우리 수아랑 똑같은데 병원도 같고.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액의 송금 내역, 입마금용 돈, 그리고 이 낯선 아이의 신생아 확인증,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니야,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이 혼란 속에서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필요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컬러링이 흘러나왔다. 장모님이었다. 여보게,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장모님, 혹시 수아 태어났을 때 말입니다. 그날 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점에 낳는 날이 다 정신없고 난리지 별다른 게 있었나? 자네 아내가 고생 많이 했지. 그거 말고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간호사라든지 뭐 그런 거요. 간사. 아, 그러고 보니 유독 싹싹하게 굴던 간호사가 하나 있긴 했네. 지 엄마 말로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던가 박모식이라던데. 그래서 더 잘 챙겨주는가 보다 했지. 고등학교 동창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아내의 동창 중에 박시성을 가진 간호사는 없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손에 든 신생아 확인증을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다. 종이 뒤편에 희미하게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를. 박선영 간호사. 그리고 전화번호. 장모님이 말한 그 이름 아내의 일기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간호사였다. 이제 모든 화살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 진실인지 악몽인지 모를 이야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야만 했다. 아내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잉크가 번진 채로 남은 이름이 망막을 파고들었다. 강지수. 낯선 이름이 뱉어내는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지수. 부디 행복해야 한다. 나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혀끝에서 굴러가는 새 글자가 마치 오래된 저주처럼 느껴졌다. 손끝으로 번진 잉크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미 말라붙어 버석거리는 감촉 아래 아내의 절박했던 숨결이 묻어있는 듯했다. 대체 누구야? 당신이 그토록 행복을 빌어주던 강지수라는 아이는 대체 누구냐고. 시선이 책상 위에 액자로 향했다. 5년 전 민서의 생일에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사진. 그 속에서 아내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저 환한 웃음 뒤에 얼마나 시커먼 죄책감과 그리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이 액자 당신이 직접 골랐었지. 촌스러운 플라스틱 액자를 왜 사냐는 내 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둬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박제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기억의 파편이 예고 없이 덮쳐왔다. 사진 속 그날 솜사탕의 달큼한 냄새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섞이던 그 오후에 풍경 회전 목마를 타는 민서를 보며 아내가 불쑥 말을 건넸었다. 여보, 만약에 우리한테 딸이 하나 더 생긴다면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서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왜? 좋은 이름이라도 생각났어. 아니, 그냥 꿈을 꿨어요. 아주 예쁜 아이가 나왔는데 이름이 지수라고 하더라고. 참 예쁜 이름이죠. 지수. 뭐 나쁘진 않네. 근데 꿈 얘기는 그만하고 저기 민서나 좀 봐. 신나서 손 흔드는 거. 스쳐 지나갔던 대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꿈이 아니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사무치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강지수. 그게 바로
내 진짜 딸아이의 이름이었구나.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일기장을 뒤적였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하게 남은 안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다. 바스락거리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날카롭게 핥히었다. 등 뒤에 작은 별 모양 점. 민서에겐 없어. 어젯밤 내가 분명히 확인했어. 그럼 내 진짜 딸은, 내 아이는 지금 어디에?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숨이 턱 막혀왔다. 이 방의 공기가 전부 빠져나간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안 돼.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어. 찾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수를 찾아야만 해. 나는 무엇에 홀린 듯 일기장을 거꾸로 들어 힘껏 털었다. 그러자 책이 맨 뒤 표지와 마지막 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무언가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건 뭐지?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작은 쪽지였다. 안에 글씨체였다. 하지만 거기엔 이름 대신 낡은 번호가 적혀 있었다. 01. 지금은 쓰지도 않는 옛날 번호잖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닐까. 아내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일기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단 하나의 실마리. 이 번호 혹시 강지수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꽉 움켜쥐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째깍 째깍 마치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재촉하는 것만 같았다.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담은 듯 무거웠다. 친자관계 불일치 차갑고도 선명한 5글자가 망막을 태우고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세상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감각 속에서 오직 귓가에 울리는 소리만이 현실을 붙들고 있었다. 이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오늘따라 사형 집행을 알리는 전주곡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내 심장 소리였을까?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환한 복도빛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손님 모시고 왔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민서였다. 내 딸이 아닌 저 아이 30해 동안 내 우주였고 내 세상의 중심이었던 아이가 낯선 남자들을 이끌고 자신의 역사가 담긴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낯선 구두가 우리 가족의 발자국이 새겨진 낡은 마룻바닥을 밟는 소리가 신경을 핥혔다. 부동산 중개인의 몸에 뱅값싼 향수 냄새와 서류 가방에 눅눅한 가죽 냄새가 섞여 들어와 숨이 턱 막혔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보시다시피 남향이라 채광은 정말 좋아요. 아빠가 워낙 깔끔하셔서 연식에 비해 아주 깨끗하고요.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집을 소개했다. 그 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저 웃는 얼굴을 보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저 미소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민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지난 30년간 내 유전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것들이 조각나 흩어졌다. 낯설다. 내 앞에 서 있는 저 여자가 끔찍하게도 낯설었다. 순간 기억의 파편이 예고 없이 덮쳐왔다. 5살 민서가 처음으로 세발 자전거를 타던 날이었다. 낑낑거리며 페달을 밟다 거실 벽 모서리에 쿵 부딪히고는 울음을 터뜨렸던 아이. 괜찮아 민서야. 아빠 여기 있잖아. 하나도 안 아프다. 그때 아이를 끌어안았던 내 팔의 감촉, 아이의 가녀린 어깨에서 전해지던 온기가 생생했다. 벽에 남은 희미한 흠집은 그날의 훈장처럼 지금까지도 그대로인데 그 기억은 이제 누구의 것인가? 베란다 창틀의 전망이 참 좋네요. 앞을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투자 가치로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중개인의 상투적인 목소리가 과거의 환영을 깨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이 집이 그저 평수와 가격으로만 보이겠지. 이 벽과 바닥에 스며든 우리의 30년 세월은 보이지 않겠지. 아빠, 왜 그러고 서 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어디 안 좋으세요?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제야 딸의 눈에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버린 아비의 모습이 들어온 모양이었다. 아니, 괜찮다. 그냥 잠깐 현기증이 나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손에 쥔 종이 쪼가리가 땀에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등 뒤로 손을 감췄다. 이 끔찍한 진실의 증거를 이 아이에게만은 보일 수 없었다. 내 시선이 거실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민서의 돌잔치 사진. 서툰 솜씨로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액자였다. 옹이가 박힌 소나무를 밤새 사포질하며 우리 가족의 첫 역사를 소중히 담아두고 싶었다. 사진 속에서 아내가 그리고 내가 갓돌이 지난 민서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완벽한 행복의 위조 지폐. 그 액자의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떠오르는 듯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손님들도 계신데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빠, 쉬라고? 어디서? 어떻게? 내 평생이 통째로 부정당했는데, 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갔는데, 이 집의 어느 구석에서 내가 발 뻗고 쉴 수 있단 말이냐? 아내를 향한 배신감과 이름도 얼굴도 모를 내 진짜 딸에 대한 미안함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싶었다. 이 기만적인 평온을 깨부수고 싶었다. 아빠, 정말 왜 그러세요? 손에 그거 뭐예요? 아까부터 뭘 그렇게 꽉 쥐고 계세요? 민서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의 손을 가리켰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빈 눈으로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딸을 이제는 타인이 되어버린 저 여자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민서야.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이 집, 우리가 이 집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됐지? 이 돈도 다 제 거예요. 아시겠어요? 민서의 악다구니와 함께 내 평생을 모은 통장이 소나기에서 허망하게 빠져나갔다. 체온이 남은 표면의 미끈한 감촉이 마지막이었다. 정적. 방 안에는 측량 기사들이 흙발로 들어와 어지럽힌 바닥에 퀴퀴한 흙냄새와 민서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내 인생이 죽은 아내와의 약속이 저렇게 가볍게 뽑혀나가는구나. 힘없이 벌어진 내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 집, 이 돈, 전부 법적으로 제 상속 지분이 있는 재산이라고요.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먼지에 쌓인 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은 아내의 유품이자 이 집의 유일한 사치였던 흑단나무 액자가 걸려 있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제 손으로 깎아 만든 액자였지. 세월의 색은 바랬어도 나무의 결만큼은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사진 속 갓 20살을 넘긴 아내가 하얀 베네 쪼고리에 쌓인 아기를 안고 햇살처럼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저몄다. 여보, 우리 아기 등 좀 봐. 꼭 밤하늘의 별을 따다 박아놓은 것 같지 않아?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울리는 듯했다. 기억 속에서 갓난아이의 보드라운 살갗에 감촉과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달콤한 분유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내는 속삭였다. 이 작은 별이 앞으로 우리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줄 거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했던지. 뭘 그렇게 멍하니 보세요. 이제 와서 돌아가신 엄마 사진 보면서 감성팔이라도 하시게요. 안 통한다고요. 그런 거. 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따스한 기억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등 뒤로 열린 현관문에서 스며드는 바람이 유난히 싫었다. 민서야, 저기 거실 마룻바닥 좀 보렴. 저 흠집 기억나니?
내 떨리는 손끝이 세월에 닳아 반들반들해진 마루의 흠집을 향했다. 아내와 함께 밤새 웃고 울었던 기억의 흔적이었다. 내가 처음 걸음마대다 넘어져서 지운 자국이야. 저기 벽에 희미한 연필 자국은 해마다 내 키를 재던 우리 가족의 역사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그깟 흠집, 그깟 낙서가 밥 먹여주냐고요.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아버지 같은 사람. 제가 제일 경멸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유리 조각 같은 말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처음으로 민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낯선 얼굴. 그 어디에도 내 딸의 모습은 없었다. 아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내 딸 민서라면 저 흠집과 연필 자국에 담긴 시간의 온기를 모를 리가 없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간의 모든 의문이, 그 아이의 이해할 수 없던 행동들이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등 뒤에 별 모양 점. 그건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었다.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 딸을 이어주는 유일한 증표였다. 나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뱉는 숨결마저 서늘했다. 너 누구냐? 흥신소 직원의 마지막 질문이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만나보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파는 갈고리처럼 박혀왔다. 만나보겠냐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남자는 희미한 불빛 아래 손에 든 휴대전화 액정만 하염없이 내려다봤다. 사진 속 시장 좌판을 배경으로 선 딸의 얼굴이 있었다. 옅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건 분명 아내를 꼭 빼닮은 얼굴이었다. 저 작은 가게에서 매일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짭짤한 젓갈 냄새에 저로 살았겠구나. 내 엄마가 참 좋아하던 냄새인데. 사진과 함께 첨부된 보고서의 한 구절이 유독 눈에 밟혔다. 등 오른쪽 날개뼈 아래 작은 별 모양의 점 확인. 아내의 일기장에 수없이 등장했던 바로 그 점이었다. 여보, 기억나?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을 꼭 닮은 딸이면 좋겠다고. 하지만 딱 한 군데 등에는 나처럼 작은 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의 길을 비춰주는 별이 될 거라고. 그날의 온기, 귓가에 속삭이던 아내의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기억은 칼날이 되어 현재를 베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낡은 시계가 보였다. 이 시계, 당신이 준 첫 선물.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들 사이에 유일하게 남겨둔 낡고 값싼 가죽 시계. 땀에 절어 반질반질해진 시계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보냈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은 쥐꼬리만 한 월급을 몇 달이나 모아 이걸 샀고 나는 그 시간을 지켜주지 못했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거였어. 결심이 섰다. 남자는 시동을 걸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차는 사진 속에 그곳 소란과 활기로 가득 찬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와는 전혀 다른 후텁지근하고 비릿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생선 비린내, 고소하게 기름에 지져지는 전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찔할 지경이었다. 숨이 턱 막히는 이 공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야. 질척이는 바닥에 값비싼 구두가 더럽혀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홀린 듯 시장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 손맛 반찬. 그곳에 그의 딸 강지수가 있었다. 사진보다 더 마르고 지친 모습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손님을 맞고 있었다. 아이고, 세대권을 콩자반이 아주 윤기가 좔좔 흐르네. 이걸로 한 봉지 줘봐. 네, 할머니. 오늘 유독 맛있게 잘 졸여졌어요. 밥에 쓱쓱 비벼 드세요. 자,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멸치볶음도 좀 담았어요. 어이구, 맨날 이렇게 더 주면 남는 게 있어. 에이, 할머니한테 드리는 건데 뭐가 아깝다고요.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상냥하지만 고단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남자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수야, 내 딸.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순간이었다. 반찬 가게 안쪽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온 한 중년 여인이 그와 눈이 마주쳤다. 지수를 키웠다는 바로 그 여자였다. 여자의 얼굴에 스친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한 체념과도 같은 희미한 공포였다. 여자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가게 안으로 딸을 불렀다.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새로운 의문에 사로잡혔다. 방금 저 여자의 눈빛, 혹시 날 알아본 것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가?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낡은 마호가니 테이블에서 풍기는 희미한 나무 냄새와 사돈 부부가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뒤섞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들거렸다. 내 재산을 나눠 갖는다는 달콤한 상상에 취해서. 이 달가 빠진 집이 그리도 좋아 보였나? 평생을 아내와 함께 가꾼 이 공간이 너희들 눈에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겠지. 잠시 눈을 감으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던 모습이 아른거린다. 라일락 향기 같던 아내의 채취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다. 어르신, 용건만 간단히 하시지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어떻게? 나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아내의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손끝 묻어 반질반질해진 붉은 가죽 표지. 저 표지를 쓰다듬으며 아내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 이게 뭔지 아나? 자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던 내 아내의 피눈물이다. 아빠, 갑자기 이게 무슨 캐캐 묵은 일기장은 왜 꺼내세요? 다 낡아 빠진 걸. 나는 일기장 옆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던졌다. 얇은 종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들렸다. 그리고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서. 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증거. 거짓말. 아빠가 노막 나셨나 봐. 여보, 어머님, 우리 아빠가 치매가 오셨나 봐요. 민서의 비명에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위놈은 당황한 듯 나와 민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혼란을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 녹음기, 아내가 내 첫 월급으로 사준 선물이었지. 이걸 이런 데 쓰게 될 줄이야. 당신도 참 무심하구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갈라진 노파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날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받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사모님의 진짜 딸은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간호사의 증언이 끝나자 거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내가 아빠 딸인데. 내가. 닥쳐라. 네, 그동안 입으로 아빠 소리 하지 마. 평생을 널 위해 바친 내 아내와 나를 기만한 죄, 내년의 재산을 탐낸 저 시커먼 속까지 내가 전부 다 갚아주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민서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오래된 집의 벽을 흔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럼 우리 집안은 사기 결혼을 당한 거란 말이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법적으로 이 아이와 나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다.
내 모든 재산에서 단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들을 모두 내쫓은 뒤 텅 빈 거실에 홀로 섰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가슴에는 시원함 대신 시커먼 구멍만이 휑하게 남았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낯선 번호로 도착한 문자 한 통. 아버님, 저예요. 찾고 계신 진짜 따님,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은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좌판을 두드리는 외침과 흥정 소리가 소란스러웠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외면했던 진실이 저 모퉁이 너머에 있었다. 마침내 발걸음이 멈춘 곳은 수민의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앞이었다. 가게 안 쉴 새 없이 나무를 묻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생활에 지친 얼굴.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선한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내 딸 지수였다. 저 아이가 내 핏줄이구나. 아내를 혹 닮은 저 눈매. 심장이 시큰하게 저려왔다. 내가 외면한 세월 동안 저 아이는 홀로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았을까. 어이구, 지수씨, 오늘 동태찌개는 국물이 유난히 시원하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어제 좋은 물을 싸게 주셔서 듬뿍 넣었죠. 이따 마감 때 좀 챙겨드릴게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게 앞으로 다가섰다. 갓 볶아낸 멸치볶음의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만들어준 도마를 보고 아이처럼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신 손은 어쩜 이리 따뜻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저 시금치 나물 조금만 주시오. 네. 손님, 얼마나 드릴까요? 맵지 않게 무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여인의 시선이 내 떨리는 손에 잠시 머물렀다. 투박하고 거친 손. 평생을 일만 한 주름 가득한 내 손 위로 보았던 아내의 손이 겹쳐 보였다. 이 손으로 저 아이 머리 한번 제대로 쓰다듬어 주지 못했구나. 후회가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손님,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주본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그리운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혹시 등 뒤 오른편 어깨 축지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어.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돌아가신 할머니밖에는 모르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한 심장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내가 네 애비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어서 가보세요. 네, 어미가 잠들기 전 늘 불러주던 노래가 있었지. 은자동아, 금자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그 노래 기억나니? 여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할머니가 내 어미가 남긴 유일한 것이라며 알려준 바로 그 자장가였다. 아, 아빠. 시장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 부녀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렀다. 얼마 후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녁 식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보,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제자리를 찾았구려. 이 따뜻한 밥상 당신도 보고 있지?